아트 펀드를 성공할 수 없다. 큰 걸 사면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 갖고 오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거저거 다 떼면 궁금한 것도 하나가 변호사님 말씀처럼 MZ세대들이 많이 미술시장에 들어왔어요. 이분들이 처음 들어오면 가장 많이 사는 게 에디션이잖아요. 근데 요즘 에디션 때문에 그렇게 말이 많대요. 왜냐하면 미술품은 원래 관세를 안 매기잖아요, 부가세랑. 근데 어디까지 미술품을 볼 것이냐 이 기준 때문에 저는 판화를 딱 2번 사봤어요. 그 뒤로는 판화를 안 사는데 처음 판화가 들어올 때는 통과하는 데에서 이거 적어달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75개 에디션이 이렇게 적으니까 딱 통과가 됐어요. 두 번째 판화는 200개인가 150개 에디션이었는데 이거는 그냥 토이 아니냐 뭐 이렇게 본 거예요. 부가세를 부과하겠대요. 그래서 이거는 에디션이고 엄연히 작품이고 작가의 사인도 뭐 이렇다 해가지고 그것도 통과가 됐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정립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법에는 미술품이라고 되어 있지가 않아요. 미술품에서는 예술 창작품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법이라는 거는 되게 옛날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작가가 한 땀 한 땀 그림을 그리고 이런 거를 전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관세가 면세가 되려면 작가의 뭔가 물리적인 투입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받는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작품과 법상으로 예술 창작품으로 봤을 때는 조금 달라요. 최근에 제가 했던 것 중에는 데이비드 호크니가 아이패드로 그린 거 가지고도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판화 같은 경우도 그냥 일률적으로 판화는 뭐 면세다, 판화는 뭐 면세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일단 사후 판화는 절대 이거는 뭐 면세가 아니고요. 그거는 그냥 정말 복제품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생존 판화인 경우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작가가 원판도 자기가 직접 만들고 자기가 직접 찍어냈어요. 그거는 정말 창작품으로 보는 거죠. 뭐 이유한 작가 같은 경우는 원판은 본인이 만들지만 찍는 거는 맡겨요. 그리고 에디션도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하죠. 그리고 사이닝도 들어가고 그거는 뭔가 작가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 정도는 괜찮아요. 만약에 그냥 판화를 사는 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돼야지 복제품인지 아니면 이제 실제 작품인지 뭐 이게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럴 때는 국세청에 유권 해석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나요? 유권 해석을 하려면 그쪽에서는 그 판화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이거에 대한 조사를 해서 만약에 뭔가 세금이 과세가 됐을 때는 이걸 가지고 소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지 일률적으로 그렇구나. 이건 된다 안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못 드려요. 프린트로 복사해서 일률적으로 사인만 디딕 이것만 근데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 이제 에디션이 몇 개 나왔냐 이런 게 네, 사실 네. 중요한 부분이지. 50개 정도 같은 경우는 작가가 사이닝을 직접 하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유권 해석해가지고 했던 사례들이 있는데 100개, 200개 이런 거 같은 경우 사실은 또 애매한 영역이기도 와, 하고. 그럼 개념 미술 같은 경우는 되게 논쟁이 많이 붙겠네요. 네, 맞아요. 소명을 해야 돼. 이 작품이 미술적인 가치가 있으며 뭐 이런 거를. 법에서 말하는 이 예술 창작품이라는 거는 정말 전통적인 이런 거를 전제로 만드는 옛날 법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는 창작품 같은 경우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분쟁의 소지는 조금씩 다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예술 창작품의 범위 자체도 사실은 미술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얘기가 뭐 논의가 되고 정립이 되면 국세청도 미술계가 그렇다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갈 수도 있고 아까 개념 미술도 마찬가지로 개념 미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정립이 되는 미술계 모습을 보여주면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과세 문제가 좀 없어지거나 되네요. 근데 저도 이렇게 회의를 가보면 기재부랑도 막 회의를 하고다 보면은 반대 논리도 그럴듯해요. 왜냐면 만약에 예술 창작품의 범위를 넓혀버리면 충분히 또 이것도 악용될 수가 회피의 없어요. 여지가 굉장히 많죠. 맞아요. 과세를 하는 당국의 입장에서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질문이 2개가 남아있어요. 리세일 조항 관련해서 네. 리세일 5년 보통 걸잖아요. 해외 네. 갤러리 같은 경우는. 국내 갤러리도 요즘 너무 네, 리셀러들이 리셀. 판쳐서 네. 2년, 3년 걸어요. 근데 그걸 컬렉터가 어겼을 때 사실 그 지키는 사람 제가 볼 때는 10명 중에 한 2명밖에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걸 어겼을 때 실질적으로 갤러리에서 뭔가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것도 하나의 계약이기 때문에 할 수는 네네. 있죠. 그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네네. 손해배상을 해서 뭐 계약 위반으로 하는데 현실적으로 나의 콜렉터인데 우리 고객인데 이걸 어겼다라고 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갤러리가 네네. 몇이나 될까 이런 네네. 부분이 네네. 있는 거고 그게 왜 들어왔는지를 보면 작가의 작품이 너무 이게 빈번하게 거래되는 걸 막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까지는 없지만 추구권하고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에요. 유럽에서 많이 인정이 되는 권리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우리 작곡가들 같은 경우는 노래 하나 잘 만들어버리면 사후 70년까지 거기를 네. 저작권료를 계속 받아서 먹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미술품 같은 경우는 한번 팔아버리면 작가는 내가 처음에 1차 시장에 내놓을 때 그 가격 이외에는 그거에 대한 수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수급을 한다서 리셀 로열티라고 해가지고 판매될 때마다 일정 부분 이 작가한테 돌려주는 조합이에요. 유럽에서는 인정을 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오진 않았어요. 근데 그 리셀 로열티를 보면은 보통 3년
안에 거래되는 거에 대한 리셀 로열티를 주질 않아요. 작가 입장에서는 최소 3년 후에 거래가 되어야 되는 네, 부분이 네. 좋은 거죠. 이게 맞물려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거래가 너무 빈번하게 해서 작가의 작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건 방지하는 부분도 있고 리셀 로열티를 받기 위해서 판매하지 말아라 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취급권이라는 게 한국에 법제로 해도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컬렉터와 그걸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리고 외국 작가들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는 추구권에 대해서 보장을 받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못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갤러리들마다 그걸 추구권을 그래도 뭐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질문 중에서는 저작권 관련해서 사실 작가들이 디즈니 캐릭터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일본 팝 캐릭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오마주를 많이 하고 차용도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저작권에 문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작가끼리 차용했을 때 미술사에서 되게 중요한 작품들을 자기만의 스타일을 이렇게 변경하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은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거를 거의 완전히 차용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이런 경우는 저작권에 어떻게 오마주 당한 사람이 봤을 때 이걸 오마주라고 느꼈을 때는 사실 그쵸, 저작권 그쵸. 침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그거는 상대방의 의사에 남겨둬서 뭔가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건데 다른 사람 거를 그렇게 차용을 했다라는 건 사실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저작권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캐릭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차용을 하고 본인의 작품을 아이덴티티로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를 진짜 라이센스를 허락을 받아서 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카우스가 네. 심슨에 대해서 되게 많이 하다가 맞아요. 요즘 심슨 안 했잖아요. 네, 네. 그때 심슨하고 라이센스가 끝날 때 가격이 엄청 뛰었었어요. 아톰을 이 아이덴티티로 하시는 뭐 공예 작가님 같은 경우 그분도 직접 거기에다가 라이센스를 받고 하시는 걸로 알아요.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심지어 뭐 루이비통백 같은 경우나 유명 명품 브랜드 로고를 작품에 넣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루이비통 고소한 적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침해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작권 분쟁은 이제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냐 아니냐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이걸 이슈로 만드냐 마냐 그거. 지금 건드리냐 나중에 건드리냐 네. 루이비통도 이제 보다가 어느 정도 돈이 될 만한 시기가 왔다. 유튜브 폰트 소송 거는 것도 똑같잖아요. 처음에 기다리고 맞아, 있다가 맞아. 이제 좀 보도를 버는구나 가야지. 그 제프 쿤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부러 그렇게 해서 오히려 또 하나의 유명세가 얻어지고 네. 그래서 뭐 악동이라는 별명도 있는 네. 거고 그리고 그거 자체도 본인이 뭔가 현대미술에서 노리고자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거라면은 작품 체계라고 하면 이제 저는 이제 노터치인데 그런 거 상담하다 보면 웬만하면 다 허락을 구하셔라 그렇게 네, 말씀을 네. 드리죠. 그러면 이제 저작권 만료 기간이라는 게 몇 년이나? 4, 5, 70년. 잘 보시면 아트 굿즈 나오는 거 보면 다 고흐잖아요. 네. 고흐가 인기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 네. 라이센스가 네. 없기 때문에 퍼블릭이 나온 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대로 이게 제작을 할 수가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아니 이게 찍다 보니까 변호사님은 왜 이런 관련된 책 안 내세요? 준비하고 있긴 해요. 아, 네, 근데 그래요? 이런 건 아니에요. 미술 아. 시장에 대한 건 아니고 뭐 네, 예술에 네. 대한 책인데 네. 낼까요?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만 해도 처음 컬렉팅을 시작할 때 가이드가 없는 거예요. 누가 물어봐도 잘 제가 모르고. 써볼까요? 가격대가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 작품들이 꽤 많이 이제 거래가 되고 이런 분위기라고 하면 하나하나 다 궁금하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망설임들이 어떻게 보면 미술 시장을 축소시키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진짜로 맞아요. 시장에 저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경제력이 있어도 안 하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하기가 일단 힘들고 위장이면 어떡해? 그거 누가 보증해줘? 근데 이걸 누군가가 이제 법률적 지식이 있는 분이 딱 가이드를 딱 써주면 아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구나라고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저도 미술을 굉장히 좋아하고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투자에 대해서는 사실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근데 투자 목적으로만 와가지고 이걸 막 미술품을 장난감처럼 사고 파고 하는 거에 대한 사실 부정적인 그런 건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면서 즐기면서도 돈도 벌고 하는 거는 저는 어쨌거나 좋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한테 이제 모집을 하거나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봐요. 저는 좀 걱정인 게 미술품 투자하는 거 자체는 진짜 뭐 재력이 있으셔서 좋은 작품 비싼 거 사가지고 뛰면 굉장히 투자 편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거래가 그렇게 빈번하지도 않고 이제 미술 시장에 갓 이제 발을 디딘 젊은 전업 작가들 작품들 같은 경우는 보통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재력은 그 정도란 말이죠.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미술품 투자가 돈이 된다 이런 식으로 모집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맨날 모집할 때 예를 드는 거면 윤영근 작품, 쿠사마 이런 거 보면서 3년 만에 몇 배 올랐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건 쿠사마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막 이제 신진 작가들 작품이란 말이죠. 그거를 마치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저는 굉장히 저는 비판적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결국에는 투자를 하려면 엑시트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뭔가 거래가 빈번한
유명하지도 않고 네임밸류도 별로 없는 작가들 작품을 판매를 하면서 그 리셀링 누가 해주냐는 다 사기꾼이죠 사실. 네, 이 미술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리고 내가 쓸 수 있는 가용 자금이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상대로 수사마가 뛰고 있는 거 이런 걸 보여주면서 미술품 돈대 투자해 하는 거는 정말 저는 아니라는 거고 좀 더 공부를 좀 하시라는 말씀을 항상 저는 드려요. 네, 그래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요즘에 아트 펀드가 되게 유행을 하고 네, 있어요.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우상향 그런 시장이 아니면 아트 펀드로 전 절대 돈을 벌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미술 시장이 구조적으로 많은 차익을 남기려면 물론 내가 세컨더리나 옥존에서 미리 이 작가를 알아보고 이런 게 아닌 이상 사실은 그들이 광고하는 아트 펀드에서 광고하는 그 수익률을 내는 게 불가능해요. 그리고 펀드라는 걸 알면 갤러리에서 좋은 작품 절대 안 줘요. 어차피 팔 거잖아요, 얘들은. 사실 이번에도 무슨 뭐 공동구매 또는 아트 펀드 해가지고 막 이제 말들이 좀 많았었어요. 근데 1년 전에 이제 어디서 받은 작품을 바로 경매에 내놓은 거예요. 분명 리세일 조항이 있었을 텐데. 근데 이제 아트 펀드는 어쨌든 예치 기간이 3년이다 이런 3년 안에 일정 이상 수익률을 또 내야 되는 거고. 근데 미술품은 되게 장기 롱텀을 두고 투자를 해야 되는 상품이기도 그렇죠. 하고. 그리고 단기간에 수익을 내려면 정말 갤러리에서 받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펀드가 어떻게 갤러리에서 받아요? 절대 안 준단 말이에요. 사실 아트 펀드가 되게 저는 허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시장이 다 같이 올라가면 경매에서 아무거나 사도 오르니까 이런 시장이면 가능한데 사실 일반적인 시장에서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처럼 수익을 내는 건 되게 힘들 거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네. 궁금한 게 얘기하다가 나오는 거 질문지로 갖고 온 건 아닌데 아트 펀드를 제가 만들었어요. 49명 모아가지고 100억을 딱 만들었어요. 그럼 보통은 이제 내가 대부분 투자한 사람들은 아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 투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운영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내가 미술을 잘 아니까 나한테 100억만 주면 내가 이거 1년에 뭐 30% 40%씩 돌려줄게. 근데 예전에 2007년 막 이럴 때도 되게 호황일 때에도 이런 게 좀 유행을 했었대요. 우리가 갤러리에 좋은 작품을 받으려면 자기를 포장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갤러리에서 컨택해가지고 받으려고 해요. 근데 자기가 이제 현금이 딸린 거예요. 펀드에 들어가지고 시장성이 좀 낮은 거를 일단 사고 자기는 좋은 걸 딱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갤러리에서 이상이 펀드 안에 몰랐던 거죠.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나중에는 이게 리세일이 잘 안 돼서 고소를 한 해 만에 이러다가 작품으로 나눠 갖자. 펀드 회사한테 작품으로 가져가고 끝났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애매하잖아요. 사실 이 사람이 판단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나는 이 A 갤러리에서 1, 2, 3 작품을 펀드로 산 이유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해 난 판단해서 산 거고 나는 개인적으로 4를 산 것뿐이다 했는데 실제로 4가 제일 좋은 작품이었고 1, 2, 3은 4를 받기 위한 어떤 징검다리였다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배임일 수 있고 뭐 횡령일 수 있고 이러지만 이 사람은 난 개인적 판단이었을 뿐이다 라고 할 말이 또 없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 사실은 판단이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후에 어떻게 해결을 하냐보다는 저는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사전에 우리 이런 거 할 때는 어떻게 하기로 하자라는 것처럼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끼리 명백한 뭔가 이러한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기준을 좀 만들어놔야지 문제가 생기질 않을 것 같아요. 사실상 그 펀드 운영자의 안목이라든지 그런 그쵸, 걸 믿고 네. 하는 수밖에 네. 없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위험이 큰 거죠. 그때 말씀하셨던 아트펀드는 아마 모르는 사람들끼리 그냥 네. 돈만 모은 대부분이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작품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써 있지 않으면 애초에 들어갈 때 나중에 그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거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저랑 지인인데 절대 아트펀드를 성공할 수 없다. 큰 걸 사면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 갖고 오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보관을 해야 되는데 수장고 관리 비용이나 보험료도 굉장히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문제는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리셀할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못 받아줘요. 해외로 갖고 나가서 팔아야 되는데 수수료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아트펀드가 요즘에 그런 게 많아요. 인스타 광고에도 100만 원으로 이완 소장하기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솔깃하잖아요. 나 100만 원, 1000만 원 있는데 이완 사기에는 뭐 몇 억씩 하니까 힘들고 뭔가 내가 소장하고 있다는 기분도 들고 그래서 그렇게 인스타 광고나 이제 뭐 SNS 광고로 돈을 생각보다 많이 끌어모은 맞아요. 그런 집단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집단에서 산 작품들이 정말 한 10몇 점을 전시를 해놨었는데 2점 빼고는 다 이걸 왜 샀지? 이런 작품들이. 그래서 저는 좀 의아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대표의 개인적 욕심이 좀 있었던 거죠. 그걸 가지고 자기 작품이 적하고 해외 갤러리 애들한테 나 이런 빅 컬렉터야 이러고 그걸로 저 작품을 또 받으려고 했던. 근데 이런 것들도 배임으로 걸지 못한다라고 하면 법규가 너무 이렇게 좀 안 돼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금융상품인데 우리나라에 이런 거 운영하는 회사에서 금융상품으로 이 금감 같은 데다 정식으로 신고하는 업체가 있느냐 그런 거 같은 경우 또 하나 근데 내가 엑시트를 중간에 할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만약 이 업체가 만약에 없어져 버리면은 내가 이거에 대해서 뭐 배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걸 저는 체크하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네. 이제 소규모로 투자하기엔 너무 이제 레퍼런스 좋으니까 맞아요. 앞으로 이 얘기 점점 더 커질 거란 말이죠. 근데 분명히 거기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피해를 받는다고 해도 구제책을 찾기도 어려울 거라서 그래서 저는 약간 공부를 좀 해보셔라. 이 업체가 과연 구매했다라는 작품을 보여주느냐 이거에 대한 뭐 엑시트를 할 수 있는 아니면 중간에라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놓느냐 그런 것도 좀 저는 체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일반적으로 이제 아트 펀드를 포함해가지고 금융 상품들이 사실은 비슷하긴 한 것 같아요. 주식 펀드도 운영하는 방식이라든지 운영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들어가는 게 이제 맞는 것이고 아트는 조금 더 그게 이제 개별세 강한 것 같긴 네. 해요. 그죠? 주식시장하고 이거 아트시장 많이 다른 게 주식시장은 상장돼 있는 회사를 베이스로 수익률을 책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술시장은 경매에서 특정 작품들을 몇 개를 이제 뭐 이제 지수가 있으면 작가들 딱 찍어가지고 그거를 하는데 사실 경매에 대비를 못하고 사라진 작가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상장 회사까지 다 포괄해야 되고 비상장 중에서 엔젤 투자하는 걸 다 포괄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자기들한테 유리한 지표만 보여주기 위해서 경매에서 좀 잘 되는 애들만 딱 제가 아까 말했던 건데 푸사마 이런 거만 보여주는 거죠. 네. 내가 그걸 사는 건 아닌데.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좀 그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리셀링이 실질적으로 안 되고 네, 불가능한 작가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네. 미술품을 구매를 하는 거는 저는 되게 좋다라고 봐요. MZ 세대들한테 단돈 10만 원짜리 그림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예술품을 내가 직접 향유를 하고 소유하는 경험을 갖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찬성인데 코 묻은 돈들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꼬시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네, 거죠. 네, 유명근이나 네, 뭐 이런 사람들 보여주면서 얘네들한테는 잘 모르는 작가들을 네. 팔면서 아트가 돈이 된단다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변호사님은 왜 이런 어떤 아트 관련된 일을 많이 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사실은 고등학교 때까지 미술을 했고요. 작가로서의 별로 재능이 없어서 되게 독특한 경력이네요. 그냥 다시 인문계로 전환을 해서 공부를 했는데 가지 못한 길에 대한 아쉬움과 그리고 어쨌건 약간 중간적인 게 회색지대에 있는 성격이긴 해요. 법률가 하기에는 좀 감성적이고 예술가를 하기에는 좀 이성적이고 고시 공부를 하고 뭐 연수원에 있을 때는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법조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예술가도 아니고 이게 뭐지라고 했는데 변호사가 돼서 보니까 오히려 이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작권 사건을 할 때도 작가들이 이런 작품의 포인트가 뭔지 이런 거를 좀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은 제가 좀 더 빨리 이해를 하고 그게 좀 오히려 도움이 되고 있기는 해요. 저작권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저작권 침해인지 아닌지 사실 그것도 약간 예술적인 영역에 들어가 되게 있어요. 필요해요. 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저 그림을 봤을 때 저 그림하고 비슷한 그림하고 이게 뭐가 비슷한 거지? 내가 보기엔 다른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하더라도 이제 아시는 분이 보면은 아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린 거고 자기의 세계가 있고 근데 그 세계를 베낀 거예요. 도상은 다르지만 세계를 베꼈을 때도 사실은 그 저작권 침해 여지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알아보시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애매하긴 해요. 왜냐하면 화가들 보면 어떻게 보면 완전히 독창적인 건 없잖아요. 최근에 이제 해외 작가 중에 되게 뜨는 작가 중에 힐러리 페시스 같은 작가도 조나스우드 조수로 일하다가 나왔는데 지금 100만 불 넘었잖아요. 근데 그 작가 원래 핫하긴 했는데 짝퉁 조나스우드 같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비슷해요. 근데 이제 스타일도 되게 그거를 비슷하고. 판사님이 나중에 이제 그걸 네. 판단을 하실 때 네. 판사님도 훌륭한 몰라요. 판단이죠. 그러면은 얼마나 잘 설명을 하느냐. 판사님이 봤을 때 아 이건 이런 작품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권리를 침해하거나 저작권 침해한 거구나.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거는 법 외적인 영역이라는 네, 거죠. 그냥 저작권 침해 똑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작권 법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례에 적용을 해서 이걸 설득을 해야 되는 작업이거든요. 제가 했던 사건 중에 재밌는 것 중에는 이제 생명투사, 마크 로스코 같은 작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비슷한데 그거 같은 경우는 사실 저작권으로 주장을 하기가 쉽지 어려워요. 왜냐면 그거는 기법 같은 경우 사실 저작권에서 보호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의 의뢰인은 피소를 당한 입장이었어요. 되게 비슷하다. 생명추상인데 근데 그래서 했는데 검사가 알리만무하죠. 생명추상이 뭐냐. 거의 그냥 제 의견서는 거의 미술에 대한 생명추상은 뭐고 저작권에서도 보호하고 있는 이 미술에 대한 개념은 뭐고 그래서 뭐 뒷장부터 설명을 했어요. 뭐 이런 거는 모르고 그리고 일단 그리고 저는 저작권을 방어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침해당했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그 작품이 기존에도 비슷한 게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도 반박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다 찾아냈어요. 상대방이 이걸 만들어냈을 때보다 그 이전에 비슷했던 작품들 전 세계 작품 다 찾아내서 보여줬어요. 판단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거는 원래도 있었던 거구나라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설득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은 부분이긴 해요. 오늘 박 변호사님하고 남 변호사님하고 얘기를 좀 많이 나눴는데 원대스님하고 법조계 변호사님처럼 미술을 전공하시고 이런 분들은 거의 없지 않나요? 제가 아는 분은 유일하시고 미술 전문 변호사님이니까 제가 진짜 평소에 궁금했던 것도 진짜 해소가 많이 됐어요. 중구 형은 이제 코인 전문가니까 미술 전문 변호사님하고 얘기를 좀 나눴는데 사실 모르겠어요. 미술
미술 시장이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 얘기들 중에 뭐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예민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점들 좀 물어본 거고요. 어떤 분에게는 조금 불편한 내용이 있더라도 미술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활성화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미술 시장이 더 잘 되길 바라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컨텐츠 또 찍어봤습니다. 변호사님 처음 찍어보니까 어떠세요?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신지 모르겠고 강의 같은 걸 외부 가면 좀 약간 쓴소리하는 스타일이긴 해요. 많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관심을 가지시는 만큼 사실은 보이는 부분이라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서 저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오늘 잘 구경했고요. 다음에 또 미술 얘기를 할 때 또 아마 모시게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미술 컨텐츠에서 얘기할 때는 사실 공부가 필요하다는 느낌을 약간은 다른 식으로 해석했었어요. 역사와 철학을 같이 공부하면 이 미술이라는 것도 굉장히 방대한 공부가 돼서 사실은 힘들고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변호사님 모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받았던 느낌은 이제 미술 공부를 할 때는 조금 실생활에 필요한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오늘 모임이 저한테는 또 다른 공부의 여지로 굉장히 크게 다가와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술 관련된 어떤 이야기들이 있으면 또 변호사님을 초청을 드리고 싶은데 네. 나와주실 건가요? 네네. 몸값 비싸실 것 같은데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 컨텐츠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